글로벌 시대 패러다임 전환은 동사니까 이렇게 바꾸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글로벌 시대라는 것과 패러다임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시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글로벌 시대라는 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가 조지아에서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려면 미국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가 급하니까 에스타일 건동간이 미비와 비자를 가지고 가서 우선 급하니까 빨리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민국 등에서 들이닥쳐서 저렇게 강제 디포테이션이라는 게 강제 출국입니다. 강제 출국입니다. 강제 출국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 지금은 그 실감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만 제가 80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국 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알바는 학생들 F1 비자를 받아서 가면은 절대로 알바를 못하게 돼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게 파타임으로 일하는 그 외에는 자기가 생활비 벌려고 돈 벌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저희 때는 유학생들이 거의 다가 한국에 또 달러가 부족하고 한국이 잘 못 사니까 유학생들이라는 게 소수니까 가면 거의 다가 모르게 이민 모르게 살짝 알바를 합니다. 주로 가면은 햄버거집 가서 청소한다든가 이런 걸 하죠. 피자집에 가서 피자에 치즈 뿌린다든가 이런 거 토핑 뿌리고 이런 알바를 하는데 저도 그때 불법을 좀 했습니다. 알바를 안 할 수 없었죠. 저는 중국집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처음에 버스 보이라고 해서 테이블 치우는 걸 버스 보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다가 눈여겨보다가 그다음 웨이터를 했는데 아주 짭짤했습니다. 그때 시간당 그 알바를 하면은 1시간에 3불 15전이었는데 저는 한 10불 정도를 1시간 받았습니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웨이터리 중국 음식을 가지고 날라드는 웨이터리스를 하는 거죠. 그때 항상 그 유학생들이 항상 주인이 알고 있어요. 불법 유학생들이 일하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싸니까 손쉽게 구하고 할 때 그때 항상 뒷문을 알려줍니다. 도망칠 문을 알려줍니다. 항상 이민국이 온다라는 시도가 있으면 바로 뒷문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걸리면은 그게 디포테이션입니다. 그 디포테이션이라는 단어는 아주 섬찟합니다. 강제 출구에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가 디포테이션. 지금 이 사람들 디포테이션 시킨다고 했다가 협상에서 다행히 자발적으로 이제 자진 귀국하는 걸로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게 옛날에 외국 가서 공부하러 간다든가 일하러 간다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일부 소수만 했는데 이제는 아주 보편화가 되지 않습니까? 취직을 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에만 취직한다. 일본 회사도 취직하고 말레이시아도 취직하고 싱가포르도 가고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가죠. 그래서 처음에 글로벌화되는 시대를 우리는 세계화 그래서 영어로 SEGE 이렇게 세계 HWA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글로벌이라는 게 글로브 이게 지구본 있죠. 글로브 안에서 한 동네가 돼서 산다.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이웃 동네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 유럽 가는 거, 이 전부 다 한 이웃이 돼서 이웃집에 드나든다. 다만 말이 방언이 있으니까 각국이 다른 말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방언이 있듯이 방언을 표준화를 시켰겠죠. 언젠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쯤 되면은 아마 세계적인 표준어가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중국이 저렇게 많아서 50개가 넘는 민족이 살지만 그 민족이 다 다른 언어를 쓰다가
표준화를 북경 언어로 표준화시켰잖아요. 한국 워낙 좁으니까 뭐 표준화 안 돼도 대충 알아듣죠. 특별한 용어인 제주도 용어 외에는 그 용어를 못 알아듣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나 표준화가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 표준화가 부산 애들, 부산 사람들 별로 안 쓰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글로벌화라는 게 그런 말이 있다. 그런데 글로벌화가 되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경제, 엄청난 경제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전국체육대회가 아주 유행했는데 전국체육대회에서 1등 하면은 대단했잖아요. 요새 전국체육대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땄다고 해서 박수치고 그런 거 못 보셨죠? 국내 골프대회에서 1등 했다고 해서 누가 봐줍니까? 아무가 싫어서 이 전부 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1등 해야 1등이죠. 아이고, 손흥민이 축구 잘하죠? 잘하긴 잘하대요. 글로벌 수다잖아요. 국내에서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서 거죠.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제품, 아직은 우리 빵이라든가 이런 간식들도 떡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좋다고 그러죠. 압구정떡과 무슨 떡? 이거 압구정떡 떡입니까? 동국대 떡입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떡이 아직 떡이 세계화가 안 된 거죠. 글로벌화가 안 된 거죠. 노래? 며칠 얼마 전에 뭐 그 만화 영화 택도 뭐 만화 영화 그렇게 들이치잖아요. 세계적인 표준에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 표준화가 돼서 세계적 1등이 안 되면 이제는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거죠. 그래서 무한 경쟁입니다. 글로벌 게임 규칙에 의해서 무한 경쟁을 치르는 마당이 됐다. 이제는 이 시대가 옛날같이 편한 세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또 하나 글로벌 시대가 갖고 있는 뒤에 품고 있는 뜻 중에 하나는 시간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우리는 낮이고 미국은 밤이잖아요. 브라질은 반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절대 시간 뭐 어두워지면 밤이고 날이 새면 낮이고 이게 아니고 밤낮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밤낮 개념이 없는 분이 있으시죠? 아직은 다들 젊으시니까 아침 늦게 일어나시고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 되게 새벽자로 일찍 일어나지만요. 시간 개념이 없어졌는데 이제 조선의 시대 10년은 오늘날 10시간밖에 10시간에 해당될 정도로 시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60년 산 사람들은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정말 얼마나 못 살거죠? 조선시대만 해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늦지 마.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물 보고 눈 보고 또 놀다가 나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요새 애들은 젊은 애들은 G세대들, MZ세대들은 그 밤낮이 없잖아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일한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4시간 일하고는 하루를 다 정리해버리고. 이런 시대가 있다. 그래서 절대 시간 개념은 의미가 없고 이제는 상대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있다. 6시 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내용,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챙겨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별 의미 없다. 벽시계에 걸어놓은 벽시계는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하고자 했던 일을 2시간에 할 걸 30분 만에 압축적으로 해버리면 그래도 충분하다. 시간은 이제 시간 개념이 바뀌었다. 공간 개념, 물리적 공간 개념 없죠. 국경선이라는 게 지도를 보면 국경선, 유럽에 보시면 국경선 못 찾죠? 스위스에서 독일 건너갈 때 그 국경선 어딘지 느껴본 적이 없죠?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고 특히 경제적 국경선은 완전히 무너졌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국경선이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 국경선. 정보기술 너무 발전하죠. 이게 지금은 이제는 이것도 챗 GPT까지 왔죠. 챗 GPT. 야, 이 AI가 얼마나 무섭냐면 AI라는 게 AI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AI 뭐라고 해요? AI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Intelligence는 지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 사람이 만들어내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무슨 개념이 나오면은 사회현상을 얘기할 때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의 반대를 생각해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 수 있다. 길다 그 말은 안 긴다면 어떤 거예요? 짧은 거죠. 좁다, 방이 좁다 그 말은 넓다는 개념의 반대죠. 아파트가 30평짜리인데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그런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은 평수를 대비시켜서 하는 얘기다. 내가 월급 많이 받아서 월급 충분해요? 살아가시면서 임준호 씨 지금 받는 월급이 충분해? 만족스러워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엄청 많이 받으시나 보네. 많이 안 써서. 친구 중에 훨씬 많이 받는 사람 없어요? 그 친구한테 비교하면 작은 거 아니에요? 작다 그래야지 왜 친구한다고? 만족하다. 이게요, 월급이 작다는 얘기는 절대 수는 작지가 않은데 나하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받는 월급 보니까 내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항상 사회 현상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AI도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데 AI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데 AI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AI가 아닌 건 뭐예요? 안 AI는 뭐예요? 못 AI. 뭐가? 우리 AI는 인공지능이죠. 그럼 못 인공지능? 안 인공지능이 뭐예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할 여가 없이 AI가 워낙 대단하고 AI가 뭔지 아니까 생각 안 하시겠지만 AI의 반대가 뭐예요? 인공 반대는 뭐예요? 자연이죠? 인공 반대 자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이처, 그렇죠? 그 네이처의 불용성처럼 내추럴, 아티피셜이 아니고 내추럴, 뭐요? 인텔리전스. 내추럴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반대는 내추럴 인텔리전스예요. 그럼 내추럴 인텔리전스가 뭐예요? 자연지능이죠. 자연지능은 무슨 지능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IQ 얼마라는 그 지능입니다. IQ 157명? 왜 깜짝 놀랐어? 156. 알았습니다. 자, 내 지능이 156이다, 130이다, 120이다라고 할 때 IQ, 그것도 믿을 바는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측정해요? 문제 몇 개 풀어가지고 IQ 가지고 애들 인생을 낙인 찍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인생을 확 피게 만드는, 이게 저 IQ 테스트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착각 속에서 사는데 어릴 적에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첫 번째, 초등교 어릴 때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너 잘났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IQ 테스트라는 걸 가지고 애들을 멀쩡하게 자라는, 자연지능이 좋은 애는 너 110이야, 105야. 그래서 애를 낙인 찍어놓고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명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애들. 그 애들이 잘 나오면 참 좋은데 못 나오면 애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동안 명예로 짊어지고 삽니다. 근데 잘 나오면 이왕이면 잘 주면 좋아요. 잘 나오면 저는 어릴 적에, 지금 제가 대학에서 교수하고 그나마 있다가 이유가 IQ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천재인 줄로 착각하고 살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좀 떨어지면 다음번에 하면 되지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 중에는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IQ가 100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늘 하는 얘기가, 너는 IQ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해도 안 돼. 내가 보기 해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IQ가 나쁜지 해도 될 몸이 없다는 거예요. 애한테 결을 명분을 준다.
그래서 저는 IQ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데요. 자연지능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이 120이라고 칩시다. 이 기계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능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IQ가 한 40, 50 되겠죠. 그게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 거의 100 정도로 뛰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로 판단해요? 데이터,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분석하게 인간이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AI예요. 언젠가는 이게 사람이 뇌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120을 뛰어넘어서 150, 170, 200까지 갔다. 200을 더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조합시키는 능력은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어쩌면은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시대, 이런 시대가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언제 오래 걸리겠죠. 그럼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발전한 이 AI라는 챗 GPT, 이게 그러면 언제 시작된 걸까? 얼마쯤, 컴퓨터라는 용어가 나온 게 얼마쯤 됐을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온 게 얼마쯤 됐을까요? 역사에서. 100만 년 역사지가 대한민국 한반도가. 그럼 10,000년쯤 돼서 컴퓨터가 한 500년쯤 안 됐을까요? 그렇죠. 이게 컴퓨터가 정말, 제가 처음 유학 갈 때만 해도 한국에 컴퓨터가 본 적도 없었습니다. 미국 가서 석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 컴퓨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어로 Introduction to Computer System,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소개. 거기에 갔더니 베이직이라는 용어, 베이직이라는 언어. 혹시 컴퓨터 쪽에 계신 분들은 베이직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컴퓨터.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코볼. 포츄란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포츄란. 이게 전부 다 컴퓨터 언어입니다. 옛날에 이 컴퓨터 언어는 막 그 언어가 따로 있었어요. 뭐 공투, 두 루프 이런 거 포츄란인데 제가 갔더니 베이직이 제일 초보인데 이게 베이직이 그런 게 비기너스 이런 거 아닙니다. 베이직 포츄란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IBM 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IBM 카드 혹시 보신 분 안 계세요? IBM 카드 저기 뭐죠? 입학시험 같은 거 볼 때 왜 표시한 OMR OCR 카드 IBM 카드 이게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체험했던 게 전화 교환수였어요. 전화 교환수 아세요? 언니들 그죠? 거기 언니들. 전화 교환수가 들어갔더니 자동 전화 교환기가 한국에서 먼저 개발했어요. 개발되고 나니까 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환수들이 어디를 가냐면 타자처럼 벌면서 IBM의 구멍 뚫기사, 뻥보고, 키 펀처, 카드 펀처, 구멍 뚫는 게 전공수입니다. 구멍 뚫는 거예요. 구멍을 뭘 뚫냐면 IBM 카드에 구멍을 빡빡빡 뚫는 거예요. 카드 한 장이 이 카드 한 장을 구멍 뚫는데 그게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문장. 이게 IBM이라는 회사에서, 미국의 IBM이라는 회사에서 전산장비를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딱 테이블이 있어도 벙어리 터미널하고 터미널 모니터를 쫙 빨리 있으면 전부 다가 아무 CPU 장치, 그러니까 중앙에 연산 장치를 못해가지고 저 중앙에 큰 컴퓨터를 놓고 거기서 선만 연결해서 이렇게 타이핑하면은 그게 저 가서 하고 돌아오고 보여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벙어리 터미널을 했어. 바보 터미널.
그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로 컴퓨터가 뭔지 모르고 갔는데. 그게 1980년입니다. 여러분 1980년이고 그제 얘기 아닙니까? 무슨 5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급속히 발전한 시대. 그래서 정보기술은요, 이렇게 무섭게, 그때 그러다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제 그 덤터미널이 아니고 CPU를 안에다 장착하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처음 PC라는 거, 퍼스널 컴퓨터에 나온 게 XT라는 겁니다. 286. XT라는 게 나와서, XT가 나오고, AT가 나오고, AT에서 펜티엄이 나오고, 펜티엄이 나중에 윈도우즈가 나오고,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지금 하는 윈도우즈가 유저 프렌들리, 그래서 영어는 일상 언어로 말하고, 넣으면은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안 해도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완전히 컴퓨터 랭귀지도 발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일상 언어가 되잖아요. 한국어로 컴퓨터가 통하죠. 그러더니 드디어 챗GPT까지 왔다. 이게 정보기술의 발전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그러면 세계적으로 처음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신속하게. 이게 글로벌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인종의 다양화가 되는 다민족 사회입니다. 한국은 백인민족,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아직도 여기 왜 우리 한국분이세요? 진짜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세요? 한국분이시죠? 왜 한국분이 아닌 분 없네요? 언젠가는 이런 수업에 반 정도는 한국 사람이고 반 정도는 외국인들이 앉아있습니다. 근데 내국인, 외국인 개념도 없어져. 이미 미국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심지어 유럽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미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처럼 영어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애들도 이제 점점 그렇게 들려옵니다. 영어 학원 만들 필요 없어요. 영어 잘하게 하려면 방송에 계속 영어로만 듣면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영어 수업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은 금방 습득하니까요. 유럽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어민 영어를 씁니다. 우리는 또 한국어를 보존해야 된다는 어쩌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지역에 가면요. 지금 시골 지역에 가면요. 제가 있는 조그만 동네도, 괴산이라는 작은 동네. 읍내 인구가 상주 인구 뭐 이렇게 합쳐서 한 6,000명 정도, 10,000명이 채워요. 우리나라 어디 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그 중에 외국인이 3,40%.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농사 짓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 우리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하냐.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얼마 안 보여요. 전부 시골. 누가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다가 올 때부터 아예 결혼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온 여성들도 있지만 걔들은 애들이 이 세대에 걔들이 군대에 이미 입대하고 20살이 넘었단 말입니까? 이제 다민족 사회가 조만간 한국도 옵니다. 신기한 건 제일 대도시 서울에는 외국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 조그만 동네에 외국인 전용 편의점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가가지고.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읍내 안에 외국인 전용 식료품점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시골 안 가고 모르시는데 시골 한번 가보세요. 포천, 연천 저쪽 가보세요. 전부 외국인입니다. 공장에, 농장에 일하는 힘든 일 아무도 안 해요. 저 도로가에 가면 그 농사, 아시다시피 저 이삿짐센터 하는 덩치 큰 애들 보셨죠? 몽고 사람들이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삿짐센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그 애들이. 그리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사업 중에 가장 많이 사업하는 거 뭔지 아세요? 세탁소. 한국 사람 세탁소 관해질에서 수선까지 해주고 하니까 세탁소에서 돈 번 사람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척 전부 이민 와가지고 전부 세탁소에서 세탁소.
그래서 한국 사람이 LA, 뉴욕 이런 데 왔을 때 한인타운에 세탁소 섞어내버렸죠. 또 하나는 저 미국 남부에 갔더니 제가 미국에 세도에서 갔는데 남부에 갔더니 또 루이지아나라는 그 시골 동네 도나스 가게에 또 한국 사람이 섞고 납니다. 왜냐하면 도나스 가게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도나스 구워가지고 새벽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귀찮으니까 안 해요. 부지런한 한국 사람도 돈벌이가 좋으니까 그냥 형이 이민 가서 도나스 가게 돈 좀 보면 동생도 와, 동생 또 처가가 와, 또 그 처가 댁에 누가 완전히 처음부터 그 동네 도나스 가게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서 처음 이삿짐 섹터를 완전히 삭제해버렸습니다. 도로가에 운전해가지고 도로가에 고속도로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외국 노동자가 많아지죠. 근데 그거를 이래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고 아니요 살아남아요. 그런 못 사는 나라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못 살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챗GPT가 얼마나 무서울까.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냥 글을 한번 써봤어요. 작사를 하나 했어요. 여기 뭐냐면 아버지 이건 가사가 뭐냐면 못다한 질문인데 아버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뒷동사가 뭐 두 번째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고추밭 농약은 언제 치나요? 건너갈 아저씨 몇 초인가? 여기에 왜 정착했나요? 모든 걸 다 알려주고 한다 했더니 이런 글을 하나 만들어봤는데 여기에 맞춰서 뭐 하나 챗GPT 한번 해라고 그랬더니 밑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아니 요 정도 해. 어쨌든 노래는 이제 작곡가가 필요 없어지고 작사자도 필요 없어지고 그럼 작곡가 작사자가 없어지면 노래하는 사람은 있겠죠. 가수만. 근데 가수는 그럼 꼭 필요한가요? 가수는 필요할지 모르겠죠. 예술이지 않습니까? 작곡은 예술의 대표적인 한 예잖아요. 이제는 아주 화가도 챗GPT가 못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을 저렇게 하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앞에 닥칠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앞에 닥칠 10년 후를 예측한 내용을 보면 25개 일자리가 살아요. 현존 일자리 80%가 살아요. 1인 기업 시대. 그래서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돈 버는 사람들 많죠? 그 돈 벌면 짝질하다고 하죠? 유튜브 하는 분 안 계시고요. 빨리 유튜브 하시죠. 그러다 보면 월급 개념이 사라져요. 이제 점점 프로젝트 건당 얼마. 그러니까 네가 뭐 한 달 내내 9 to 5 일할 필요 없고 무슨 사업을 네가 따와가지고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내. 옛날 동네기식으로 그랬죠? 네가 빨리 끝내면 한 달 놀라고 좋아. 그 사업만 와서 해. 이런 식으로 건당 그리고 시간당 임금 체계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 알바하는 건데 사실은 앞으로는 기업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죠? 시간당 해라. 그래서 투잡, 쓰리잡 이런 게 아주 보편화가 되어버렸다. 이미 투잡, 쓰리잡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소멸돼서 이게 IoT나 클라우드나 첨단 로봇, 무인 자동차, 4세대 유전자 지도, 3D 프린터, 자원 탐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더니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말 좀 생소했는데 지금 생소한 하나도 없죠. 인구 구조도 급격히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하니까 변해가지고 GDP 추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전철 풍경은 우리나라는 이럴 것이다. 경로석 5분이 앉아있죠. 젊은 애들 둘밖에 없습니다. 얘들 둘이서 5분을 매겨서 해요. 이 시대가 이제 곧 여러분들께서 노인연금 받아야 될 때, 여기 아닐지 몰라. 임주 교수님 노인연금 받아야 될 때 되면 저 경로석 타야 될 때 되면은 어떨까죠?
얘들 어깨 무거워서 어떻게 해요? 애들 말로 불땀하니 애들, 불땀하니 애들. 그렇잖아요? 우리 집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해요. 5명이 2명 케어하면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2명이 5명 케어할 시대가 오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24만 명, 23만 5천 명 태어났어요. 18년 후에 대학이요.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18년 후면은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 문 닫아야 돼요.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 정원이 한 50만 명이에요. 50만 명이 반줄에서 25만 명이 된다면 23만 원은 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학들 다 반 줄이더라, 반 숫자가 없어지더라. 학생 정원을 못 채워. 군대는 어떻게 해요? 60만 대군은 옛날에 50만 대군도 교육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걱정이 군대입니다. 군대를 유지할 수 없어요. 군대는 반은 그 여성이잖아요. 23만 명이 10몇만 명밖에 안 가는데 군대 2년도 근무 안 하나 18개월 한다고 그랬죠. 우리 때는 36개월. 그래 60만 대군데 지금은 18개월 하는데 그 10만 명씩 와봐야 어떻게 저 많은 지역을 다 가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도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심각한 인구 급감을 지금 겪고 있어서 중국도 그래야 돼요.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있는데 다행히 한국은 참 여러 가지 점에서 앞서가고 있죠. 문맹률이 가장 낮죠. 세계에서. 국가 평균 IQ가 제일 높죠. IQ 높은, 내추럴 인텔리전스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AI가 높은 게 아니고 NI요. 빨리 AI를 앞서가야 돼요. 인터넷 보급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보급 잘 되는 나라가 없죠. 외국 가면 불편하죠. 선진국가도 이게 빨리빨리 빵빵 그러시죠? 반도체, 청소년 교육, 학력 수준, 해양 조선 산업, 요새 이렇게 마스가, 그래서 마스가 어쩐지 미국이 두 가지가 글로벌화가 되는 미국이 두 가지가 고민이. 제가 박사학위를 피츠버그에 하는데 피츠버그가 유명한 US 스틸이라고 해서 세계 최강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시커먼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강이 양쪽에서 흘러와서 아페르차산에서 흘러와서 만나서 델타 지역이 피츠버그시인데 그게 또 오하이오 강으로 연결됩니다. 강이 3개잖아요. 강 3개마다 크게 크고 작은 조그마한 주물 공장들이 준비했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스코라는 이상한 회사가 조그만 나라에서 튀어 올라와서 이게 급속도로 발전해 버리니까 포스코의 제품과 철강 제품과 경쟁이 안 됩니다. 그게 옛날에 농광로 가지고 해가지고. 그러니 하나씩 로컬 뉴스, 6시에 로컬 뉴스 그 지역의 메인 뉴스를 들으면은 오늘은 모노가힐라 리버에 있는 무슨 철강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내일은 오하이오 리버에 있는 어디서 문 닫았습니다. 네,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문 닫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철강 중심 도시였던 저 동북 쪽에 있는 피츠버그시가 완전히 혼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포스코 제품에 물려요.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 임금도 쌌죠.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가 제가 갔을 때도 정말 시커먼 도시였어요. 색깔로 날려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있는 그 카네기 멜론의 유명한 대학이 또 미 국방서에서 컴퓨터 쪽으로 이걸 큰 풀을 받아오면서 그 도시를 완전히 지금은 AI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끗해. 얼마 전에 봤더니 깨끗한 도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강이 우선 무너졌고, 그래서 무너지면서 한국이 중심이 됐다가 또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었다. 일본도 서서히 무너지고 중국이 또 다 뺏어갔어요. 중국이 우리도 앞으로 세계 철강 생산국 제조 1위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강이 있으니까 철강 가지고 하는 산업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사업이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 대단한 조선사업이, 이 조선사업이 대단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선사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중국하고 경쟁해도 안 될 정도로 기술도 수준이 높았는데 최근에 중국이 많이 뺏어갔죠. 우리 기술도 많이 뺏어가서 워낙 인건도 싸니까 미국이 완전히 기반이 무너져버렸어요.
제조업 중에서 조선사업. 그래서 우리 마스가라는 게 Make American Shipbuilding Again 이런 말인데,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국의 배 제조 기술을 미국에다 전수해 달라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마스가라는 게. 그랬는데 그 조선 사업이, 해양 조선 사업은 지금 완전히 세계적이다고 합니다. 탑입니다. 디지털 TV 아직도 뭐 세계적으로, 제가 갔을 때가 정말 소니가 앞에 쫙쫙 하고 삼성, LG TV 저 뒤에 처음에 먼지 쌓여있고, 그래서는 곳에 가면 세계 어느 곳에 가나 한국, LG, 삼성 두 개가 완전 히트 치잖아. 대단한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그래서 이제 세계 손님이가 이렇게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그런 얘기죠. 이게요, set from free to cent인데, free-free라는 게 주변국 내지 주변이라는 말입니다. 센터는 중심이고, 중심부가 주변머리. 주변에 있는 국가죠. 이 지도를 보면요, 지오폴리틱스 보여야 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어디냐면 이게 대서양이죠. 태평양은 이쪽이죠. 이게 태평양입니다. 미국 가면 세계 이렇게 그렸어요. 한국은 이렇게 아니고. 근데 한국 여기 있잖아요. 이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면 완전히 주변이죠. 주변국이죠. 중심이 대서양이 중심이라면. 근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면 한국이 여기 중심, 태평양 중심이잖아요. 이걸 또 거기다 거꾸로 나가버리면, 이 지도를 거꾸로 나면 한국이 완전히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이 조그마한 주변에서 대서양 중심 시대가 이게 완전히 중심 시대로 변하는 시대가 맞다. 희망적입니다. 이 지도가 거꾸로 되고 이제 글씨는 또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해양부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중심이라고 얘기죠. 좋은 소식이에요. 존 티트라고 옛날에 여러 가지 미국의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이런 거 다 예언했던, 아주 적중을 많이 시켰던 유명한 예언가, 티토. 안 들어보세요? 티토라고, 존 티토라고. 유명한 예언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 다른 과거에서 온 사람이다. 나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잠시 이 지구에 와서 미래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호련히 사라질 것이다. 이러고 미래 우리 세계에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사건을. 근데 이번에 2010년에 예언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호련히 사라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한 예언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동북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사라졌어요. 앞으로 동북아는 이렇게 영토가 결정될 것이다. 보세요. 콜로니 오브 코리아,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식민지가 되고, 듣던 중 관광설죠. 중국은 이게 중국이잖아요. 파란색 중국은 앞으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국 대륙을 만주부터 해서 다 넣을 것이다. 위구르가, 중국은 위구르가 또 쪼개질 거야. 위구르 민족들로 독립할, 위구르가 독립하고, 몽고가 내몽고, 외몽고 합쳐서 한 몽고국이 되고, 그 다음에 토번이라는 게 티벳입니다. 그래서 티벳, 위구르, 몽고, 그 다음에 차이나, 네 개가 쪼개질 것이다. 중국은.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 이렇게 확장돼서 될 것이다. 지도 잘 그렸죠? 이건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 다시 미래로 간다고 가버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많은 예언을 쫓겨시켰던 사람입니다. 자, 시대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는 급변한다. 시간 개념도 달라진다. 세계적인 경쟁을 해야 살아남는다. 빠르게 변한다.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판친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패러다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패러다임은 1950년대
한국의 패러다임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제도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혹시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신 적 있어요? 벌초하러 가보셨어요? 시골에? 아직도 우리 구세대 가보셨어요? 몇 년도 알아요? 아주 착실한 소리다. 요새 애들 가자는데 안 가요. 안 가? 안 가는 걸 탓하면 안 돼. 안 간다니까. 그 집 아이들 가자면 따라놨어요? 애들 반찬하구만. 요새 애들, 근데 우리 세대가 중간에 낀 세대인데 가자고 강요하다가 바빠 죽겠다는 애를 강요하다가 데려가고 난 뒤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얘를 강제로 끌고 와야 돼? 예전 세대 때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누구지도 관심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제대로 모실까 말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거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손을 쓰지도 않잖아요. 이제 화장하잖아요. 화장에 뼈 같은 거 묻었는데 동네 금방이 모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 한가한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조상묘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벌초를 하고 농사져서 이렇게 풍성하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 토지를 잘 지키고 삽니다 하고 인사드리던 시대인데 그때 한가했어요. 겨울 때는 농 한기고 한여름 때는 농 한기고 농번기 봄 가을로 바쁠 때 하고 나면 농사 짓는데 뭐 할 일이 있어요? 농토도 많지도 않고 요새 시골 가 농사 짓는 사람들 친구들 중에 아직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농사 옛날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져요. 절대 끌고 몇 번 왔다 갔다 못 하니까. 그리고 잊어버리고 딱 그냥 약도에서 저기 뭐죠? 드론을 잡히고 그리고 가을에 농사 그도들이 추수할 때 뭐 절대 한번 갔다 다 추수해야 돼서 그죠? 농사 짓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넌 농사 특히. 그러니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데 농경시대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그 농경시대의 문화를 유물 삼아서 유산으로 지금 받아서 그렇게 해야 보도한다. 조상 뿌리를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데 그게 뿌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 지금 뿌리 찾을 때 빨리 미래를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농경시대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사고방식을 빨리 받아들이게 인정을 하되 우리가 그렇게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변하고 있다는 걸 수용할 때가 됩니다. 그게 패러다임이랍니다. 패러다임이란 말은요 이 영어 패러다임이란 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2년에 미국 혹은 영국의 영어 사전에 패러다임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과학철학자인 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씁니다. 과학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찾아보니까 과학혁명이 이런 신제품이 한다는 것은 아주 심플하다. 다른 게 아니고 전통적인 규칙, 오프, 노멀 사이언스, 정상과학이라는 전통 규칙. 이 말을 버려요. 정상과학, 오늘은 독일도 그죠? 정상과학이라는 전통 규칙을 버리지 않고는 발명이 없다. 어떻게 버리냐? 새로운 과학, 신과학의 새로운 신규칙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과학혁명이 이루어진다. 신제품 발명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새로운 발명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을 나는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바꾸는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정의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일상화가 됩니다. 1962년 이전에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근데 패러다임이 정확하게 뭡니까? 라는 걸 잘 몰라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저도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정상과학이 그럼 뭐고 뉴과학은 뭐냐? 정상과학은 정상이라는 말 속에는 안정상은 뭐예요? 비정상. 그렇죠. 부정상, 비정상이죠. 영어로는 노멀이 아닙니까? abnormal이죠. A, B를 붙여 abnormal. 그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이 아닌 게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판단했다? 한국 남자의 키로 제가 정상입니까? 안정상입니까? 제가 한국 남자의 키로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었죠. 정상이요? 비정상. 야, 이렇게 협박을 해도 안 넘어가. 뭘 기준으로 비정상이에요? 평균 키. 교수님 그 옛날에 기준에서는 정상이고요. 지금 비정상인데 지금 네. 그래도 상당히 생각해 주네요. 요새뿐만 아니라 그때도 비정상이었어요. 제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군이 되고 싶었는데 육군 사관학교 시험에 키가 모자라서 못 갔어요. 그때도 165 이하는 육사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사를 못 갔습니다. 그것도 비정상이었어요. 자, 근데 비정상이 이게 뭐가 비정상? 한국의 키의 평균 키 내지 뭐 이걸 인위적으로 정해서 그 밑은 비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 맞아요? 저를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저 높게 있는 건 의자 놓고 올라가요. 근데 나만 그러냐? 아니 170인짜리 못 올라가. 185가 돼야 올라가. 손 닿는 그거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 뿐입니다. 그 시대에 통용되고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수용될 듯한 기준을 선을 닦아서 여기까지는 정상이고 요 근처는 비정상이라고 정한 겁니다. 정상과학. 그럼 어떤 과학은 정상이고 어떤 과학은 비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갈릴레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릴레오 뭐래서 지구는 평평하다는 게 정상이었을 그 당시에. 지구 평평하죠. 이거 평평하잖아요. 네. 그죠? 네. 바다 끝에 쭉 나가면은 바다가 쭉 끝까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바다 나가보세요. 가는데 왜 태평양 바다 배 타고 나가면 암만 가도 평평해 바다가. 둥근 지구본에서 근데 둥글게 바다가 둥글면 이게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구는 어떻게 생겼어? 물이 그냥 둥글게 되어서 지구가 다 중력 때문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평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과학 상식으로. 근데 지금도 우리 나가보면은 아니 배가 바다가 이렇게 둥글다는 건가 낭떠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 당시엔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평평하다, 지구가. 그런데 그거 아니요, 평평하지 않아요 라고 했다가 넌 안 되겠다 잡아가지고 안 되겠다, 얘는 유언비어를 떨어뜨리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사형시키죠. 근데 죽는 순간 할 말 없냐고 했더니 아이고 나는 죽는 순간에 암만 생각도 지구는 둥그래요. 그래? 그럼 가. 갔잖아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게 갈릴레오가 정상이었어요. 근데 비정상이 정상이 됐던 시대입니다.
그걸 깨야 새로운 뉴 사이언스가 나온다. 뉴는 새롭다는 건 뉴는 어떤 것이 뉴인지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항상 어렵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왼쪽 가야 왼쪽 오른쪽 가야 산속이 있어요. 조상 산속이 아니고 평지에 있어요. 산소가. 제가 아들을 데리고 어릴 적에 데리고 와가서 할아버지 중도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산속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이 방향 조금만 이쪽 계곡이나 이쪽 계곡 조금만 잘못하면은 완전히 엉뚱한데 저 끝에 가면 계곡 가면 엉뚱하게 길이 안 나오죠. 어떻게 하죠? 산에도 안 가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노멀 사이언스, 뉴 사이언스는 다시 말하면 노멀에서 뉴로 노멀이 되고 비정상이 아니고 새로운 과학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패러다임이라고 그 바꾼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도대체 한국 사전에 영한사전에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번역에 전형적인 예 또는 모범, 또 두 번째는 모델 또는 이론, 세 번째는 사물인식의 틀, 네 번째는 논리적 근거 틀. 이게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논리적 근거 틀, 이게 logical frame of reference. 아까 얘기했던 내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는 내 기준이, 내 친구, 나보다 많이 받는 친구가 기준이 되는 내 월급이 작죠. 근데 나보다 적게 받는 친구가 기준이 되면 많죠. 그거예요. 제가 작지만은 등수평에 비하면 제가 크죠. 등수평이 저보다 더 작으니까. 그죠? 이게 그걸 준거틀이라고 해요. 논리적 준거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구나. 사물인식의 틀, 사물인식하는 틀이, 그렇구나. 그걸 쌓는데 금방 감이 안 오죠. 모델, 띠오리, 학자들이 잘 쓰는 말이죠. 무슨 모델, 무슨 띠오리. 이걸 또, 맞아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전형적인 예, 모토. 그것도 맞아. 그런데 패러다임이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런 말이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패러다임은 시각이다. 관점이고 입장이고 견해고 세상사의 판단 기준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패러다임이 우리말로 뭐냐라고 하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 판단 기준도 어렵다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각은 아주 편하게 볼 시작이다. 본다는 얘기죠. 각도예요. 보는 각도예요. 보는 관점이요. 보는 관점. 혹은 들어가서 입장이에요. 서 있는 장소예요. 입장, 설립장. 서 있는 장소예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강의하는 사람 입장이죠. 이쪽에 앉으면은 강의 듣는 입장이죠. 그죠? 시각은 우리가 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보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이라고 하죠. 보기가 좀 항상 이런 건 아니겠죠. 이렇게는 안 보잖아요. 네. 심하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담인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죠. 몽마르트 언덕. 몽마르트 언덕 가본 분 계세요?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그러죠? 아니요, 조그마한 성당 같은 거 하나 꼭대기 있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유명하다니까 한국 사람들 집단으로 때로 여행사에서 가서 여기 찍고 저기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고 저도 한번 따라갔는데 아주 가까운 미국 친구 프랑스가 사는 애들 그 몽마르트 언덕에 살아요. 그림 그리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나는 말이야. 나는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가는 걸 보면 외국인들 구분이 된대요. 또 어떻게 구분되냐? 저한테 질문이 너는 네덜란드 사람하고 벨기에 사람하고 룩셈부르크 사람 지나가는 모습 보고 판단할 수 있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지나가는 외국인이 딱 지나갈 때 저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지 벨기에 사람인지 룩셈부르크 사람인지 보고 판단돼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똑같은 거죠. 근데 얘는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니? 그 관광, 목마르트 언덕 관광객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유추해서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대충 어떻게 해야 얘 말이 거기서 이렇게 3층에서 내려다 그림 그대로 내려다 보면 관광객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아시는 게 중국 관광객이에요. 중국 관광객들은 그냥 시끄럽대. 밥도 안 가요. 짬밥 먹었니? 짬뽕 먹었니? 시끄럽고. 그리고 무슨 남자 관광객들이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까치집을 쳤대. 그리고 옷이 구치하고. 그건 중국 관광객이에요. 요즘은 좀 다르겠지. 중국 세련되게 명품입니다. 걸치는 그럼 두 번째, 일본 관광객이에요. 일본 관광객이 어떻게 하냐? 일본 관광객은 질서정연하다. 질서정연한데 얼마나 질서정연하냐면 대개 가이드가 아줌마예요. 아줌마 가이드가 앞에 깃발 딱 들고 쫄래쫄래 딱 들어가는 이렇게 가면 뒤에 전부 다 관광객들을 딱 해서 병아리 정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따라갑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봤을 거야. 그 관광객. 봤어요. 예. 그럼 한국만 남았죠. 한국 애들 마지막에 금방 이것도 이렇게 가고 앞에서 쫄랑쫄랑 앞만 보고 가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 이게 일본 관광객이고 막 시끄럽게 막 줄도 없고 막 중국인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은 한눈에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우선 가이드가 다르대요. 가이드는 젊은 건장한 남자가 돼요. 젊은 건장한 남자. 그러면 가이드는 절대로 앞을 보고 안 걷는데 가이드가 앞을 보고 안 걷는 거지 뒤를 보고 있는 아니 뒤를 걷는데 반드시 모자를 하나 모자를 든다 오른손 모자를 들고 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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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오세요. 그 뒤에 오는 관광객들은 전부 다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알았어 이쪽 알아서 갈게 완전 비면서 앞으로 안 보는데 그렇게 틀린 얘기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드 하는 사람들 되게 그 지역에 유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가이드 중에서 여성 가이드 요새 좀 있죠. 한때는 전부 남자애들이요. 남자애들 가이드 있었어요. 모자 벗었더니 자 오세요. 올라갔더니요. 목마르던 그 올라갔더니 그래서 따라가서 제가 팀에 따라 올라갔더니 딱 쓰자마자 자 모이세요. 모이고 갈게 사진을 빨리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남는 게 사진밖에 없는데 빨리 갈게. 알았어 뒤로 가려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강제로 줄 세워서 앞에 자 여기 요장입니다. 사진 잘 나와서 귀신같이 하잖아요. 여기 딱 서서 여기 찍으면 딱 풍경이 딱 찍힙니다. 사진 찍고 내려가잖아요. 이제. 사진 찍고 한국 관광객들 바로 내려온대요. 사진 찍었으니까 됐대요. 근데 일본 관광객들이 저렇게 따라와 올라가서는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밖을 이쪽 와서 이렇게 보고 카메라 찍는 거 우리는 막 지금 일본으로 비슷하게 안 찍고 그리고 앉아서 어떤 아주머니들 딱 보면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본대요. 경치를 제대로 감상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바꿔서 보는 겁니다. 똑같은 풍경.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됐네 가지마. 사진 남는 거 사진인데 그렇죠? 시각이 그런 겁니다. 혹시 골프 치는 분 계세요? 골프 쳐본 분? 이거 골프 치는 사람 못 들어가요? 네?
한번 쳐보기는 했죠. 골프 잘 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골프 칠 때 프로가 가르치죠. 제가 골프 되게 잘 친다. 그죠? 골프 칠 때 프로가 뭐라고 가르치니까? 고개 들지 마세요. 저 남쪽 지방에 표준어는 대국방 쳐들이 막. 칠 때 끝까지 볼 보고 쳐야 되는데 볼도 안 보고 치기도 전에 딱 보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보겠어요? 퍼팅할 때 뒤로 들어오래요. 땡소리 뒤로 들어서 딱 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저 볼 가서 땡소리 나면 그때 고개 들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만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눈이 양쪽에 두 개 달려있죠. 중간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위에 머리카락이 있죠.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정상과학.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옆으로 이렇게 안 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 집에 이렇게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안 보죠? 이렇게만 보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료 시대처럼. 골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골프는 옆에서 물제비 하듯이 골프는 옆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골프는 옆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이렇게 칠 생각 안 하고 똑바로 서서 치니까 땡길 수밖에 없지. 땡기는 이유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치니까 골프가 이렇게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야 되니까 고개를 골프 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농담은 골프 칠 때 똑바로 고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프로 치는 이렇게 해놓고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쳐. 아니 이거부터 바로 잡아줘. 이거 안 잡고 맨날 이렇게 쳐. 안 돼. 그럼 이렇게 치. 그쵸? 그래서 골프장에 가면 골프 잘 치는 방법은 골프장에 가자마자 몸풀라고 운동하고 난 뒤에는 바로 거기에 몇 번 흔들고 그 다음에 딱 고정시켜요. 계속 고정해요. 퍼팅할 때는 이렇게 쳐. 옆으로 치는 거야 골프는. 제가 오늘 골프 치면서 축구라고 치면서 왜 안 만나서 그랬더니 골프는 옆으로 치는 거예요. 옆으로 치는 거예요. 옆으로 치고 다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치기는 전부터 똑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개 안 들죠. 어떤 사람은 저 500m 남은 파5에 오자마자 캐디 언니 여기서 거리 얼마 남았지? 정신 나서 지가 치고 올라가요? 얼마 남았지? 왜 물어봐? 앞으로만 보내면 되지. 앞으로 보내면 되지. 그래서 힘 딱 들어가 내가 머리 치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보면 안 돼요. 골프장 가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혹시 골프 배울 분이 있으면 가자마자 절대로 고개 이게 정상이 아니고 골프장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 그게 정상이고 정상인데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이라고 잘 치려고 절대 못. 골프는 완전히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게 시각이 보는 각도예요. 사람이 우리가 시각인데 또 하나가 견해 중에서 뭘 견자지 본다면 견해 중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견해를 뭐라고 해요? 편견이라고 하죠. 혹은 고정관념도 있죠. 고정관념은 키가 작아야 출세한다. 그거 같은 거죠? 작은 고추가 맵다? 그 소리야. 큰 고추가 더 요새 큰 고추 되게 배운 거 많아. 청양고추 그죠? 아니 작은 고추가 똘똘하다는 얘기예요. 작은 고추가 맵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맞아. 왜 그러냐면은 작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해서 거물통하게 우리 남궁 교수 보니까 외국이 잘생겨서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어차피 해야 될까? 그게 고정관념은 편견이든 뭐든 미리 내가 딱 정해놓고 내 사고방식 정해놓고 여기에 어긋난 사람은 비정상으로 몰아붙이는 게 고정관념입니다. 편견입니다. 남녀에 대한 편견,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좀 편견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떻고 몸이 뚱뚱한 사람은 어떻고 이게 좀 편견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지역 간 사람들이 이래 일반화의 오류예요. 자기 혼자 생각이 자기 편견, 고정관념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패러다임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해결됩니다. 패러다임은 왜 제가 패러다임을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패러다임이라고 적는 이유가 있죠. 아니 패러다임을 사전 찾아보면 우리말로 해석이 없어요. 패러다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예요 이름이? 매직테이프? 매직 이거 아니에요. 그냥 큰 거죠 매직. 보드 마카라고 해요. 보드 이게 까만 거는 블랙보드, 흰 거는 화이트보드. 보드는 반대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드에 마크한다고 해서 보드에 마크한다고 말입니다. 마크를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보드 마크인데 왜 우리가 이 보드 마크를 이 물건이 서구에서 만들어서 일본에 먼저 갔어요. 일본에 만들고 보고 한국에서 배웠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보드 마카라고 해요. 보드 마카. 일본은 왜 보드 마크는 보드를 발음을 할 수 없죠. 보드 마크라 발음할 수 없는 마카. 일본은 발음이 50번밖에 못해요. 우리는 25,000개 정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종대왕이 잘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할 수 있는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중국도 100개 채 안 못해요. 중국도. 그런데 이 한국어가 이렇게 아주 과학적입니다. 안 되는 발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아이우에오 나리누리는 50원밖에 안 돼요. 모음 보세요. 아이우에오 5개죠. 우리는 아, 야, 여, 우, 유, 이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음을 쫙 있으니까 안 되는 발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발음이라고 유독 지금까지 뜨는 게 V와 뭐죠? V와 B. V와 B. 그 다음에 P와 F. 이 두 개가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V죠. 이거는 B죠. 이거는 P, 수렴이죠. 이거는 V. 그쵸? 포크 댄스다. 포크 댄스가 아니고 포크는 포크하는 거고 P와 이게 발음이 한국 사람 참 안 되는데 이게 세종대왕 때 그대로 왔으면 쉽게 되는데 그게 중간에 귀찮다고 때려버려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아래야 한글도 아래야 한글 그럴 때 정확히 한글이 아니다. 한글 오와 아의 중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없이 귀찮게 하나만 하자니까 오하고 아만 했고 아래야 한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저기 없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없어버렸는데 이것도 원래는 있었던 거지. 이게 P는 그냥 P. 이건 뭐예요? P하고 T하고 P. 이건 뭐예요? B죠. 이건 뭐예요? B. 그래서 V. 이 말은 부분이 어렵죠. 이거 외에는 너무 안 되는 단어가 없어요. 맥도날드, 영어로 맥도날드. 우리 정확하게 맥도날드 되죠. 일본은 맥도날드가 완전 같이 넣어요. 일본 말은 마쿠토, 나루토. 중국의 맥도날드를 아무리 지들 발음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 한자로 맥당못을 마이당려우
컴퓨터를 일본은 컴퓨터 영어로 컴퓨터. 중국은 컴퓨터를 땡레이를 전기뇌. 전자를 이렇게 약차로 단체자로 써고 전기뇌. 전기전자를 같이 써요. 땡레이어. 중국 가보면 귓가에 컴퓨터라는 말 쓴 거 좀 땡레이. 코카콜라? 한국은 코카콜라 쓰잖아요. 발음 정확하게 중국 코카콜라 안 돼요. 가구가락 써놓고 일본은 코카콜라 콜라 이게 자 이건 전부 다 보이는 물건이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이게 보도마카 우리 보도마커 붙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사회현상일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연구하는 대상이 사회현상일 때는 심리적인 거잖아요. 제가 잘 쓰는 용어 이런 말. 향수 그럼 개머리 생각나는 거예요? 향수. 젊은 학생들한테 향수 그럼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샤넬 넘버 5. 샤넬 넘버 5 몰라요? 샤넬 넘버 5 향수 유명하잖아요. 그 향수도 퍼퓸이죠. 퍼퓸. 그거 말고 향수 그럼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젊은 분들이라 향수 물레방앗간 뒷전 고향, 밭꽃 피는 내 고향, 그렇죠? 잠전, 고추 잠전, 아이고야 세대. 농민들이 이번엔 젊은 애들만 모시네. 저희 가끔씩 있으시는 젊은 분들. 향수, 고향에 대한 노스탈지아, 그렇죠? 근데 그 향수는 사람마다 향수라고 하면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레방앗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고향의 어머니 김치찌개, 두부찌개,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요새 애들은 향수도 나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향수도 아스팔트가 알려있는 아파트, 닭장집. 어릴 때 태어나서 닭장집에 닭장집이라고 아시죠? 아파트가 애들한테 누가 닭장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잖아. 사실 그렇잖아. 흙도 밟고 저기인데 그 시골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일 경우에는 정말 설명이 코카콜라 마시고 말잖아요. 인간의 오감하고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 현상 인간의 오감하고 인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감각으로 인지되지 않은 사회 현상은 저렇게 금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딱 하면은 향수 같으면 그래도 뭐 듣던 얘기인데 생전 처음 듣는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라 코카콜라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코카콜라 맥도날드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맥도날드 썼잖아요. 우리 한국말 세종의 말따라. 그래서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패러다임이라고 그냥 쓰자.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라고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뭔지를 금방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향수가 뭔지 다 다르듯이 패러다임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은 이렇게 해석을 시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각. 내가 보는 관점.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 아까 얘기했던 미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가 워낙 급하게 바뀌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어디서든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소용돌이 자리라고 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미래학자가 얘기하듯이 미래를 자기가 꽉 잡고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면 안 하면은 그 미래가 너를 꼭 잡고 너를 좌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스스로가 미래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조절을 하는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계신 것도 바로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조종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인내심을 가지고 앉아 계신 거죠. 안 그러면 모르고 사실 어떤 데 와보면 배도 고프고 훈련을 또 직장에서 오라면 그냥 왜 앉아있지 이 시간에 소주 한잔 하면 좋은데 그쵸? 하게 텔레비 채널 돌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무슨 영화를 이루겠다고 하겠어요? 내가 내 미래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대단히 준비성이 강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8시까지 시간은 다 됐는데 빨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만 미래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미래 사례를 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사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 1991년에 아오모리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이게 사과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 우리나라 있는 뭐 국광이 뭐 후진이 이게 전부 다가 아오모리현에 사과 품종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었는데요. 사과는 먹는 거 생각하죠. 사과는 뭐 먹는 거야. 사과 먹는 거 아니고 한국에는 장난감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것들 사과는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 먹긴 했지만 꼭 사과를 먹어야 돼. 그것도 아침에 먹어야 되는 과일 이렇게 고정관념 가질 필요 없다. 깨자. 이걸 깬 게 92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아오모리현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는데 10개의 사과 중에서 하나만 달랐는데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장의 사람이 이거 농민들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과를 폐기를 바꿉니다. 먹는 사과로부터 보는 사과로. 근데 이 보는 사과는 꿈과 소망을 약속하는 장난감 사과. 그게 뭐냐? 비는 부처님 불상 같은 걸 다 만들고 이렇게 있고 애들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고 창을 들고 비는 사과 꼭 먹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과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침에 먹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합격이라는 글자 하나 안이 굵으니까 여기다 조그마하게 합격이라는 써놓으면 이게 사과가 큰 조각 되어 있어. 한 개가 한 박스 값을 받는, 한 박스 몇 박스 값을 받는 겁니다. 이건 먹는 사과 아니에요, 이거는? 비는 예상의 사과입니다. 사과를 완전히 그래도 바꾼 겁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프레이밍 이펙트, 줄자리 효과, 구조 효과, 아오모리 사과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높이뛰기 방식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 이름이 포스베이드입니다. 이 포스베이드라는 딕 포스베이드라는 사람이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높이뛰기를 갑자기 신기록 기록을 완전히 갱신한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가위뛰기 웨스턴 롤러인데 가위뛰기는 뭐냐면 높이뛰기 할 때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하는 거. 올려서 이렇게 높이뛰기 했죠. 가위처럼 만들어서 가위뛰기였어요. 이거 아무런 것도 뭐 170, 160도 못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법이 나온 게 웨스턴 롤러가 나가서 공을 잡고 오른발하고 뒷발 차는 거. 웨스턴 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8년 이전까지는 전부 웨스턴 롤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80 이렇게 뛰었었어요. 그런데 177까지 뛰었죠. 그런데 이 68년에 무명의 선수인 딥포스베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가자마자 아무것도 뛰고 가위뛰기 하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가서 뽀뽀 해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높이뛰기 높이만 뛰면 되잖아요. 어떻게 뛰든 상관없잖아요. 그 뛰는 방법이 이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해서 오늘날 포스베리 플러그, 포스베리 짝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벌써 177의 기록에서 238로 확 바꿉니다. 높이뛰기의 방법을 완전히 바꾸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 또 다음에 정기용 회장은 아주 뭐 유명하죠. 정기용 회장 패러다임 방법이 유명하죠. 저 아산 물박이 공사할 때 돌 물산이 워낙 세니까 돌 아무리 큰 돌 추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어디 있어? 폐유젓을 갖다 놨죠. 그래서 폐유젓을 넣고 돌 넣어가지고 그걸 막은 겁니다. 1975년에 더 유명한 1975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가서 갔더니 이제 그 중동 좀 갔다 와야겠어. 왜 가야 되는 그 제가 상공부 직원들하고 기획 경제기획 직원들 몇 사람 팀 짜가지고 보내서 그때 1975년은
오일쇼크로 나거나 뒤에 세계 각국이 그냥 기름 때문에 그러겠지만 중동 산업부터는 달러가 쌓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서 이제 인프라 좀 만들려고 그 뜨거운 45도가 되는 평균 45도가 되는 열사에 관해서 누가 와서 공사하려고 해서 아무도 안 한다 보니까 한국이 그때 못 살고 한국과 제의원한테 제의했더니 달러가 왔다 하니까 그걸 시켜서 공무원들이 갔다 오더니 15일 만에 2주 만에 와서 전부 다 우리 불가능하니까 왜 못하냐 45도 온도에서 그게 도로도 없고 물도 이런 데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주영이 불러가지고 정주영이도 노하면 안 하겠다. 정주영이 불렀더니 정주영이가 듣더니 알았어. 바로 갔다 오겠습니다. 3일 만에 돌아와가지고 10대로 와서 걱정한테 가 다녀왔습니다. 그 김자 보고 가보니까 어때요? 천혜의 공사 현장입니다. 무슨 말이야? 덥다면서 더우면 낮에 자고 밤에 자죠. 밤에 어두워서 햇불 켜가지고 우리나라 햇불 나라 아닙니까? 햇불 켜가지고 생각도 못하는 거죠. 공사에 밤에 안 하는 거죠. 물은 길러오면 되죠. 어? 사막한 건데 물을 어떻게 길러? 그때 여러분 이 물이 개발된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들고 다닐 수 없는 물이요. 이거 88 올림픽 때 외국인 선수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시골에서 만들었다가 개발된 겁니다. 3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이게 우리 들고 다니는 물이요. 이때 75년에 정주에 앞서가서 물 길러 와서 먹으면 되죠. 들고 와서. 근데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거 신어 말려면 어떻게 신어? 자재 그 현장에 널려있는 게 자재입니다. 올해가 쫙 아니죠. 현장 자체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로 천지가 다 더럽니다. 사막인데 저 GMC처럼 아무 데나 포장 안 걸고 이제 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물려서 비서실장 정지훈 회장이 해달라는 모든 거 다 해버려서 그때부터 중동 우리나라 70만 명이 중동 기술자로 나와가지고 보잉 737기로 100달러짜리 현찰 달러를 전부 싣고 들어와서 우리 경제개발했던 정지훈 회장이 뭐니 항상 패러다임을 바꾸잖아요. 안 되는 거다. 돼야 된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패러다임 쉽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럼 그림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물이 반잔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아이고 실컷 마시는데 아직도 반이나 가득 차 있네. 비관적인 사람은 마신 적도 없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네. 이만큼밖에 안 나오네. 비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은 남아있는 게 없어. 생각자기죠. 이거 뭐예요? 오리로 보여요? 토끼로 보여요? 오리에 관심 많은 사람 오리로 보이고 토끼에 관심 많은 사람 토끼로 보이죠. 이건 뭘로 보여요? 술잔이에요? 얼굴이에요? 두 사람이 키스하기 일본 직전 두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와인잔으로 보이죠? 생각에 따라 이거는 저 친환경 이걸 한다고 한창 할 때 어떤 사람이 저 전봇대를 그냥 쇠로 이렇게 시멘트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로등을 달았죠. 참 잘했는데 아쉬운 건 너무 큰 벌레를 갖춰놔. 이건 제가 동물 학대 때 그러니까 제가 안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강아지가 동네 방에 쌀에 돌아다니니까 이거 민박치 시계를 꼭 침만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전까지는 침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이 판이 들어가요. 제 친구가 아트 적선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거죠. 건국하고 난 뒤 태조 이성기가 무학에서 친구 무학에서 불러놓고 어이 대사 당신은 어째 내 눈에 당신은 얼굴 살고 돼지같이 보여. 그랬더니 돼지같이 보여. 무학에서 화도 안 내고 그렇습니까 전하. 저는 좋네요. 전하 모습은 제가 부처님으로 보인다. 좋긴 하네. 어디서 뭐 이상한 거서 아니 나는 당신한테 돼지로 보인다. 당신은 왜 나보고 부처로 보이냐고. 에이 전하. 돼지 눈에는 모든 게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모든 게 부처로 보이고 박살 난 거죠? 청계산 가시는 등산 갔을 때 이게 막 나무 판때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 벽돌 못을 박아도 이 구운 벽돌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덜렁덜렁 하니까 백 까부리고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간판을 거꾸로 매달았더니 그 다음에 손님도 많이 왔고. 근데 문제는 아직도 고정관념에 살았어요. 자, 청계산 슈퍼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청계산 슈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 잘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꾸로 됐으니까 여기 있겠지. 고정관념을 떨치지 못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게 그런 거다. 시간이나 시간은 VCC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김재동하고 이경규하고 쇼에 나왔었는데요. 이 사람은 82년생인데요. 호주의 설교가, 동기부여 연설가, 낚시, 골프 수영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몇 번을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었대요. 자살할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멀쩡해 보이면 여기 조막발이 하라고 했는데 요게 조막발입니다. 사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진 게 두 개밖에 없어. 조막발이에요. 팔도 없고 두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방법이 없다. 어디 가서 남서리질 할 수도 없고 죽으려도 죽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느끼기를 나는 죽을 수가 없구나. 죽으려고 해도. 그래서 죽는 그럼 방법을 패러다임 바꾸자. I have no arms, no legs, so no worries.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으니까 발톱까지 연료도 없고 무릎 부상 생길 것도 없고 팔 다칠 연료도 없고 엘보도 없고 테니스 엘보도 안 오고 그러니 no leg, no arm이니까 걱정도 없게 돼. No worries. 이 유명한 No arms, no legs, so no worries. 생각을 바꾸고 유명한 이 동기부여 연설가가 됐는데 이 사람이 요걸로 타자 치고 골프 치고 수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 긍정적 착각은 뭐냐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얘기다. 길 가는 남자가 나를 유심히 쳐다본다고 해서 설레지 마세요. 예뻐서 본 게 아니고 이쁜가 하고 보는 거다. 라는 시를 제가 반박했어요. 무슨 말씀이면 당연히 예뻐서 본 거지 예쁜지 확인한 자체가 이미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예쁜 걸로 알고 살아갈 겁니다. 긍정적 착각과 살 테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도 뚝 저희는 이번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